금융감독원에서 문책 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우리금융의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일단은 금융당국의 제재와 관련된 최종 통보가 올 때까지는 현 체제를 유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 해결에 있어 금감원이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금융회사 CEO에게 모두 떠넘기고 정작 자기 반성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송수영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일단 결과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손태승 회장 체제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결정한 배경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뭐 현재로서는 아직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제재 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미리 나온 정보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아주 확정이 된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사회 입장에서도 이거를 가지고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금융지주 이사회가 알아서 이렇게 기는 형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로서는 확정적인 것이 나올 때까지는 당연히 그동안에 이런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이제 손태승 사장 체제로 회장 체제로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로서는 추인해가지고 일단 결과 나오면은 거기에 대응해서 변화를 아마 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를 두고 우리금융이 사실상 이 금감원의 징계에 반기를 들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저는 그건 과장된 분석 반응이라고 보고요. 일종의 그 좀 이렇게 어떤 뉴스거리를 좀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사회에 계신 분들 면면으로 봐도 어떤 확정적인 어떤 그 지금 DLF 사태에서 책임 소재가 분명히 우리은행 측에 있는 것으로 나올 때는 손태승 회장이 그 책임을 어느 정도 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그 우리은행 측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금융감독원이 DLF 사태와 관련해서 손태승 회장에게 내리는 중징계에 어떤 이 중징계를 내릴 만한 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이 이제 그 불안전 판매라는 부분이 있고 애초에 이게 뭐 최근에 라임 사태에서 문제가 됐었지 폰지 사기 같은 거를 그런 아주 나쁜 악성 그 내용이 들어있는 금융 상품이 아니었느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얘기가 제기될 수는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불안전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은행 측 직원들이 그 상품을 판매하면서 은행 측 직원들이 그거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판매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물론 이사회라든지 그 상품을 도입해서 판매하고 했던 의사결정을 했던 상위층에 상층에 있는 경영진이나 이런 데서는 그 위험성을 알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 제재심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금감원에서 그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우리은행 뭐 이사회나 이런 데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것인가. 제 생각에는 현재 그 손태승 회장 체제가 DLF 사태에서 불안전 판매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책임은 좀 안 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손태승 회장의 경우에는 이 3월 말에 열리는 우리금융주주총회에서는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 연임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려면 소송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회의에선 소송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네. 일단 그 손태승 회장이 그 이사회에 지금 현재 회장도 같이 의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마 앞으로는 분리를 해서 해나갈 것 같은데 원래 옛날부터 기업 지배구조에서 이사회 의장과 그다음에 사장으로서의 CEO를 같이 겸직했을 때는 사실 그 회장과 의장 겸직한 사람이 이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이사들의 연임이나 이런 것도 결정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우리은행 체제 하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직원들이 그렇게 무리스러운 상품을 판매한 거, 그러니까 숙지하지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그 영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최근에 또 18년도에 있었지만은 금감원에서 이미 통보를 받아가지고 우리은행 사태에서 이제 비밀번호를 인터넷 계좌에서 변화가 생겼을 때 휴면 네. 계좌를 다시 재활성시키면서 이제 우리은행 직원들이 자기네 업적 성과로 기록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금감원에 통보를 했고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우리은행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느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것 자체를 뭐 일종의 막은 셈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이제 누적이 된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DLF 작년 9월달에 DLF 네. 사태와 2018년도에 그 비번 조작 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손태승 회장이 책임을 안 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책임론과 관련해서 이 반대의 극단적인 상황을 좀 가정을 해보죠. 만약에 네. 손태승 회장이 뭐 자진이든 뭐 그 강제에 의해서든 사임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금융그룹에는 어떤 변수로 좀 작용을 하게 될까요? 일단 가설이긴 하지만 그 강제 사임이라는 게 되면 좀 안 좋을 수 있는 게 관치금융이다라는 비판이 반드시 또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사회에서도 의사결정을 할 유임을 결정한 이유가 그 관치금융이라는 비난은 당연히 피해야 되고 이사 입장에서도 그거는 뭐 보기 좋은 게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사임을 하게 된다면 아마 형태는 스스로 사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손태승 회장이 이건 내 잘못이 없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거에 버틴다 그러면 누군가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DLF 사태는 발생했고 네.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상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가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예단하는 것은 힘들지만은 서로 큰 잡음 없이 사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아까 언급하셨던 그 2018년도에 네. 있었던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과 관련해서요. 이게 하필 우리금융이사회 하루 전에 보도가 된 것을 두고 이 시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그런 의심을 품는 것은 당연히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금감원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왜 숨겼느냐 하는 의문이 나오는데 네. 숨겼다기보다는 저도 그 내용을 자세히 좀 알아보니까 실제로 그 은행 직원들 입장에서는 휴면 계좌를 다시 살렸을 때 그것이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네,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무리스럽게 일종의 그 비밀번호를 고객이 보통 잊어버렸을 경우에 그거를 다시 임시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다시 살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썼는데, 근데 그로 인해서 어떤 고객의 피해가 생기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하는 것이 미국에서 웰스파고 은행에서 그 계좌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 웰스파고에서 이제 자기네들 업적이라든지 성과, 그다음에 운용 성과를 높이는데 좀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그 좀 투자은행 부분과 그다음에 자산운용 부분에 있어서 좀 고객들에 대한 폐해가 좀 발생을 사실상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경중을 따져볼 때는 우리은행에서 했던 것 자체는 굉장히 가벼운 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물론 비번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하거나 이러진 않고 또 그 휴면 계좌를 이용해서 뭐 다른 자금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충분한 내부적으로 경고를 하고 그것 자체로 인해서 손태승 회장이나 경영진이 책임을 아주 강하게 물어야 될 거라고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렇게 언론에 알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DLF 사태로 인해 가지고 혹시라도 소송이 있거나 이랬을 때
우리은행 손태성 회장이나 이쪽에서 이제 내 잘못은 없다고 했을 때 사실 이렇게 과거에도 어떤 잘못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신호를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금융그룹에서 금감원 쪽으로 논의를 좀 본격적으로 네. 넘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감원이 금융권의 DLF의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여러 가지 징계를 내린 것까지는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금감원이 책임이 없느냐 하면은 사실 금감원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을 텐데 자기는 징계만 내리고 본인은 쏙 빠져나왔다. 이런 식의 비판을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이 항상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은행이라든지 금융산업이라든지 또 R&D 분야나 IT 분야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언론이나 이런 데 얘기하는 게 규제가 너무 강해서 어떻게 보면 혁신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그 산업이 죽는 경우가 많다 하는 비난을 많이 가합니다. 사실 금감원이 어떤 금융상품에 대해서 일일이 검수를 하고 이 상품 자체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 창의적인 어떤 금융상품을 만들기는 더욱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이번에 금감원이 만약에 모종의 책임을 지게 된다면 그게 또 규제 강화로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수순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전적 규제, 미리 상품을 이러이러해야 된다고 딱 정해놓고 거기 안 맞으면 무조건 불허하는 스타일보다는 어느 정도 허가를 하더라도 사후적 처벌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이 미국 같은 경우도 증권감독, 우리의 금융감독원에 해당되는 SEC에서도 처리하는 방식이 거기는 어떻게 보면 규제가 굉장히 느슨합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규제의 근거냐 하면은 국리민복에 피해를 끼친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그거는 밝히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그 SEC 측에서도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면 해봐라. 단지 그것이 실제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거기에 어떤 국리민복이나 공정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처벌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금융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 SEC에서 조치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엄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에 라임 사태 같은 경우에 원래 모펀드에 해당되는 문제가 됐던 것이 IIG라는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에서 자산운용 부분이 운영하는 펀드가 굉장히 폰지 사기적인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SEC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실제로 발생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면허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단계에서는 고객과 그다음에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측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간의 계약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그 내용을 또 다 공개하면은 사실 그 금융상품의 경쟁력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사전적 규제는 그렇게 강화시키지 않되 사후적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원이 이 DLF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에 직원을 파견해서 이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간 사람 중심의 징계 시스템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사람에 대한 거는 이제 불완전 판매에서 일단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측에서 충분히 이거에 대한 위험성과 그 내용과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 결국 바람직하고요. 금감원이라는 곳에서 그쪽도 사실 금융상품이 새로 나오면 그것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어떠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지에 대해서 일일이 그걸 예측하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저희 학자 같은 경우 학자 입장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건 알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그걸 금지한다 그러면은 식탁에서 쓰이는 식칼이 살인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식칼의 사용을 금지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전적 규제라는 것보다는 이제 사후적 처벌이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수영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